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13일차. 우리 오늘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새벽부터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2주차의 내용 정리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2주차 우리 다 끝났어요. 1장의 개발도상국용 행정 이론부터 시작해서 2장의 정치행위자 권력 모형, 정책 네트워크 모형까지 우리가 이런 주제들을 이틀 동안 정리를 했었는데 그거 전체 내용 한번 쭉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회독 자료에서 이 지금 보시는 내용 정리에 빈칸 채우기가 정리가 되니까요. 채우기가 제공이 되니까 이거 영상 다 보신 다음에 2주씩 몰아가지고요. 빈칸 채우기 한번 쭉 해주시는 것도 회독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주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차 세 번째 수업, 3일차 수업은요. 개발도상공용 행정 이론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생체, 비, 발이었어요. 생태론과 비교 행정론 두 가지 같이 그냥 조시에 접근해 주시면 돼서 제가 행태론과 비교 행정론 그냥 묶어서 하나의 주제로 생태론적 접근 이렇게 얘기했고요. 생태론적 접근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개방체제를 구축했다는 거죠. 행정의 과학적 연구 기여, 그리고 행정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연구하는데 또 한계점 알고 계셨던 것처럼 행정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너무 행정을 환경에 대한 종속적 성격으로 봤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비교행정론 생태론적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리그스의 프리즘적 모형인데 이 프리즘적 사회가 개발도상국을 칭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분화사회와 융합사회의 중간에 껴있는 이 모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체제론 봤습니다. 체제론의 특징은 뭐니 해도 엔트로피의 부정입니다. 환경의 균형과 안정을 강조하면서 뭔가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외부로부터 새로운 요소가 투입될 거고 그 요소를 지금 투입되어 있는 요소를 다시 산출로 전환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엔트로피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균형을 달성하는 과정은 굉장히 동태적입니다. 하지만 이론 자체는 정태적인 이론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행정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행정과 환경의 상호작용 연구들을 진행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 볼까요? 공공선택 이론입니다. 뭐 너무 중요하죠. 공공선택 이론은 근데 티포가설이나 니스카넨 덧입이 이런 학자들에 대한 문제들보다 오히려 뭐가 더 많이 출제가 됐냐면 요 앞에 공공선택 이론 맨 처음에 시작하는 요 전제 조건. 사회의 비시장적 영역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고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 비판하고 있고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도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공재 생산에 정부의 공공재 생산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 적합성도 부족하고요. 너무 정부의 역할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게 한계입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티브가설인데 티브가설은 정말 전제 조건. 다수의 이질적인 지방정부, 완벽한 정보, 외부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니스카넨의 관료예산 극대화 가설, 원래 사회적인 생산의 최적 수준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이 최적의 수준이지만 관료들은 개인의 사적인 후색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생산보다 과다한 비용을 쓰게 되고 과다한 생산을 진행한다. 요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레시피 들어가고요. 자, 덧니비의 관청현상 모형은 니스카넨을 완전히 무시한다기보다는 니스카넨처럼 관료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게 맞는데 고위 관료들과 중하위 관료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방법이 다르다. 고위 관료들은 예산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동기보다는 번거로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 번거로운 일을 어딘가 다른 데로 몰아버리고 싶어. 관청을 형성하기 위한 동기를 더욱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스럽고 번잡스러운 업무는 분리하고 이전해서 민영화시키거나 준정부기관으로 이전시키려고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공공선택 이론 얘기를 했고요. 이 공공선택 이론부터 신행정 국가 시기의 이론으로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신제도론. 구제도주의 비판 되게 중요했어요. 행태주의 비판 되게 중요했죠. 구제도론에서 제도를 너무 정태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도 비판하고 행태주의가 너무 인간을 파편화, 원자화시키는 걸 보는 것도 원자화시킨 인간으로 보는 것도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이 제도는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개인의 선호가 제도를 만듭니다.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받아 제도는 종속 변수로서 만들어지고요. 또 개인의 선호 역시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선호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를 결정지는 제도를 독립 변수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제도와 개인의 선호를 가지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관계 설명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외생적으로, 그다음 선호를 외생적으로, 역사학적 신제도주의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지금 보시는 선호를 제도권 내성적인 변수로 본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고, 제도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게임의 규칙으로 만든다. 이게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죠. 역사학적 신제도주의는 경로 의존성을 통해 제도적인 맥락, 그래서 제도가 잘못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사회 내 권력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회 내 권력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제도는 잘 변화하지 않고 경로 의존을 하죠. 하지만 급격한 변화로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사회학적 제도주의, 제도의 사회적 정당성을 통한 동형화, 그래서 문화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제도론과 공공선택 이론은 기출선지 자체가 다 하나하나의 내용이어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아마 제도 이런 이론들에 대한 정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들어갈게요. 35번, 아니 3-5번 신공공관리론입니다. 네, 정부의 감축, 작은 정부, 그다음 시장 기제를 도입하기 위한 행정개혁 운동이라는 건 뭐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고, 신자유주의, 공공선택 이론, 주인들인 이론, 거래비용 이론 다 이 신공공관리론에 영향을 줍니다. 효율성을 강조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강화하고 정부 부문 내에 경쟁 원리 도입하고 성과, 예측과 예방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부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오스본과 게블러고요. 기업형 정부의 10대 원리 설명하죠. 늘 방향 잡기 얘기는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눈여겨서 봐주셔야 합니다. 비판점도 있어요. 너무 정부와 기업 간의 환경 차이가 있는데 너무 기업의 논리를 정부에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책임성과 재량권의 갈등, 국민을 고객으로 너무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행정이 가지고 있는 책임성의 문제, 다 신공공관리론이 받게 되는 비판이 됩니다. 신공공관리론이 시장 형태의 거버넌스라면 네트워크 형태의 거버넌스, 뉴거버넌스죠. 뉴거버넌스는 거의 신공공관리론과 유사해요.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공공관리론이 신자유주의, 공공기업가, 경쟁, 탈정치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면 뉴거버넌스는 공동체, 기업의 역할을, 아니, 정부의 역할을 조정자, 부문 간의 협력, 재정치, 이런 거 강조하게 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모두 다 정부의 역할을 방향 잡기 중심으로 설명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피터스 모형. 피터스 모형은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모형이어서 요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피터스는 과거의 전통적인 관료제, 여기에 가지고, 이 전통적인 관료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크게 네 가지로 보죠. 너무 독점적인 생산을 진행했던 거, 계층제, 영속성, 그다음 내부 규제. 그래서 각각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독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장, 계층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 그다음 영속성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신축 정부 또는 유연 정부, 내부 규제가 너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탈내부 규제 모형,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구조 개혁 방안과 관리 개혁 방안 둘 다 보셔야 합니다. 특히 탈내부 규제 모형은 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 내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피터스의 거버넌스 모형은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카머의 포스트 모더니즘, 상해 탈타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신공공 서비스 이론 탄생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다양한 가능성의 고려, 상상, 지배적인 패러다임의 해체, 지식과 학문의 경계의 타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인식할 때 인식적인 객체가 아닌 도덕적인 타자로 인정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달라는 거. 이게 파머의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 이론의 특징이고요. 상해 탈타. 이렇게 네 가지의 두 문자로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 자체는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등장한 게 신공공 서비스 이론이죠. 신공공 관리론에 대한 반론입니다. 포스트 모더니티, 그다음 민주주의, 비판주의 이러한 행정 이론들이 영향을 주고요. 관료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 동기는 시민 정신입니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 동기 이론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공 서비스, 공공 봉사 동기 이론. 우리가 얘기하는 신공공 서비스 이론의 관료의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공익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책임은
다양합니다. 정책 과정을 진행하는 관료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들을 진행을 하죠. 사실 신공공 서비스 이론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넛지 이론이나 공공가치 관리론,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일단 신공공 서비스 이론까지가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어서 여기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3일차의 2주차, 3일차 내용들을 쭉 정리했고요. 그 다음 4일차 정책하기 기초부터 정책 과정의 핵심 주제들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살라몬의 정책 수단 유형. 직접성과 강제성이라는 두 가지의 변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직접성이 높은 건 직접 대출, 정부 소비, 정보 제공, 경제적 규제, 공기업. 강제성이 높은 건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되고요. 그 다음 정책 유형 분류하는 거. 로이 되게 중요하죠. 강제력의 적용 대상이 개인 행위냐, 개별적 행위냐, 행위의 환경이냐.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간접이냐, 직접이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부터 먼저 제가 보자고 했었어요. 여기. 자, 규제 정책과 재분배 정책. 지금 강제력의 적용 대상과 상관없이 강제력 행사 방법 먼저 보자고 얘기했죠. 직접적인 강제력 행사하는 게 규제와 재분배, 분배와 구성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특혜를 주거나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국가의 여러 가지 게임 규칙을 만드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강제력의 행사 방법이 간접적입니다. 그래서 분배 정책의 특징은 포크 배럴과 로그롤링, 공책 자원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나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적고요. 비용 부담자의 저항이 발생해서 계급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건 재분배 정책. 규제 정책은 강제력의 행사가 중심이고요. 포획이나 지대 추구. 제가 로이의 규제 정책은 경제적 규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성 정책은 대외적 가치 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로이 정책의 특징은 문제 꽤 많이 나오는 영역이고 또 예시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읽어봐 주셔야 해요. 자, 그 다음 알몬드와 파웰. 상징 정책과 추출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 리플리와 프랭클린. 지금 규제 정책을 경쟁과 보호적 규제 두 개로 나누죠. 로이 정책이 정책이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과정이 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다면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주로 정책의 집행 과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경쟁적 규제가 경제적 규제와 유사하고요. 보호적 규제가 우리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규제와 유사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루티나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었느냐, 참여자들 간의 관계의 안정성, 집행 시의 갈등, 정부 활동에 대한 감축 압력, 그래서 성공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네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집행이 제일 쉬운 게 재분배, 집행이 제일 어려운 게 분배입니다. 그리고 정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가 함께 또 중간에 배치가 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4-4, 여기 리플리와 프랭클린 분류했고요. 그 다음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 우리 고전적 엘리트 이론은 유럽의 엘리트 이론과 미국의 엘리트 이론 중심으로 가고요. 유럽의 엘리트 이론은 거의 문제에 안 나오죠. 미국의 엘리트 이론은 밀즈의 지위 접근법. 전국적 차원의 연구고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소수자들, 정치 엘리트와 기업 엘리트 둘 다 포함입니다. 자, 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명성 접근법이라고 해서 엘리트가 된다. 기업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보게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다원론. 이익 집단들의 역할에 주목합니다. 다양한 세력들에게 국가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요. 이익 집단들은 정책 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특수 이익에 치우칠 수 없다. 우리 다원론에서 이익 집단들의 다양한 이익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잠재 이익 집단론과 중복 회원 이론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달 뉴헤이븐시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 영역별로 엘리트가 상이하고 그래서 어느 하나의 엘리트가 힘을 가지지 못하고 특히 이 엘리트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익 집단들의 영향력이 중요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달의 이론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달의 이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무의사 결정론, 신엘리트 이론 등장하죠. 그래서 달의 다원주를 비판하면서 대중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통해 엘리트에게 유리한 이슈만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있죠.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유리한 이슈만 정책 의지로 설정이 되고 실제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무의사 결정으로 일관하게 된다. 그래서
무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수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이론가는 마우라흐 바라치입니다. 요거 말고도 조합주의도 했었어요. 그 다음 신다원론도 했습니다. 특징들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책 네트워크 모형. 여러 구성원들로 함께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실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하는 이론이고 이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제일 먼저는 하위 정부 모형입니다. 하위 정부 모형은 정부 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 집단 이렇게 셋이 함께 똘똘 뭉쳐서 분배 정책을 헤쳐먹는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슈 네트워크는 하위 정부를 비판하면서 해클로가 주장했던 모형 일시적이고 느슨한 집합체고요. 자원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자원 보유가 한정적이란 표현도 기출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자, 그다음 정책 공동체 모형 로즈가 주장했죠. 다양한 행위자들을 상정하는데 이 다양한 행위자가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선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양한 행위자는 행정 관료, 전문가, 학자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고요.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서 폐쇄적이고 안정적,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참여자들이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교환 관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2주차에 했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출선제들을 꼼꼼하게 읽으셨으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 정리는 아마 한 번에 쭉 그냥 듣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29일 추석인데 추석 연휴에 요 굿모닝 행정학 내용들 마무리했고요. 내일부터는 제가 7일 동안 목차 쭉 한번 유튜브 버전으로 정리해드리겠다고 했어요. 아침에 항상 굿모닝 행정학 들으면서 하루 시작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